폭행으로 숨진 남편, 10년 후 아내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중국에서는 흔히 한 생각이 부처를 만들고 한 생각이 마귀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 격언은 중국 산시성에 있는 한 도교 사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에 딱 들어맞는 표현 같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끔찍한 범죄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19의 시신이 처참하게 살해당한 채 무심히 땅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남자 9명과 여자 1명이 있었으며 최고령자는 63세, 최연소는 12세였습니다. 도교 사원의 제단 위에는 조리된 고기가 담긴 접시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그 고기가 사원의 도사장의 심장과 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범인은 희생자의 피를 사용해 벽에 커다란 2글자를 썼습니다. 사형합당. 가장 충격적인 점은 범인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산 아래에 사는 한 농부였으며 모든 범죄는 그의 마음에 심어진 왜곡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농부는 왜 아무런 원한도 없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했을까요? 그는 어떻게 사원에 있던 10명을 모두 살해할 수 있었을까요?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 참극의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범죄 현장은 피닉스산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곳에는 명나라 시기에 지어진 도교 사원인 철화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교 사원은 피닉스산 깊숙한 곳 10km에 걸친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외딴 산악지대에 숨겨져 있어 사람들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철화사에 도달하려면 위험한 산길을 걸어야 하며 가장 가까운 경로로 가더라도 도보로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사건이 발생한 밤, 피닉스산 산기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산 정상 근처에서 큰 불길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불이 사원이나 주변 숲에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닉스산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7월 16일 오전 6시 산림감시원 남바나와 5명이 함께 산에 올라 화재를 진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상 근처에 도착했을 때 불길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된 산행으로 인해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이때 자주 산을 오르던 남바나는 철화사에 들러 물을 청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가 오전 11시경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철화사의 정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내부 분위기는 매우 조용했습니다. 마당에 발을 디디자 그는 입구에 쓰러져 있는 시신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희생자는 끔찍한 상태로 숨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람바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조심스럽게 사원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바닥에 피가 흥건했고 5구의 시신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사원에 2개의 방이 불에 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매우 끔찍한 사건임을 깨달은 람바나는 집에 전화를 걸어 아내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은 소름 끼치도록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원 안에는 19의 시신이 땅에 흩어져 있었고 바닥은 피로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으며 공기 중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광경은 사원의 주지인 숑완청의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심장과 간 같은 장기가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더 소름 돋는 점은 범인이 그의 심장과 간을 볶아 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현장을 더욱 참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제단 옆에는 죽은 닭 한 마리가 놓여 있었는데 이는 범인이 제물로 사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단 앞에 놓인 종이 상자에는 범인이 달력으로 표시된 방화 시점과 함께 죽어 마땅한 비도덕적인 자를 비난하는 피로 쓴 2줄의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죽어야 한다와 같은 징후로 가득 찬 피로 쓴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사원 안의 물품을 조사하던 중 경찰은 1,400위안 이상의 현금과 순례자들의 휴대전화, 기부 상자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서를 통해 이 사건이 강도 목적의 살인이 아님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한한현 경찰의 조사관은 살해 수법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이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10명의 희생자는 모두 잠들어 있던 중에 살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 한 팀은 사원에서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다른 팀은 인근 마을로 가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색 중 경찰은 한 방에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추진파가 712위안을 빌렸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필적을 비교한 결과 재단에 쓰인 피 글씨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철화사의 관리인 7명 중 유일하게 리더석만이 살아남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리더성은 7월 14일 저녁 7시경 산을 내려가던 중 반대 방향으로 올라오는 순례자 추싱화와 마주쳤다고 증언했습니다. 화는 검은 가방을 들고 강아지를 데리고 있었으며 성이 말을 걸자 중얼거리며 지나쳤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추진파의 본명은 추싱화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사건 이전에 철화사를 자주 방문했지만 사건 이후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은 화가 범인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단서를 기반으로 즉각 수색 작전을 조직했습니다. 경찰이 그의 집을 찾았을 때 화는 강 건너편 친구 집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 집에 급습했을 때 화는 2층에 있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그는 재빨리 짐을 챙겨 넓은 산으로 도주했습니다. 도주 전에 화는 철화사로 올라갈 때 신었던 가죽 신발을 몰래 버리고 자주 다른 샌들로 갈아 신었습니다. 그는 느슨한 울코트를 준비해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더운 날씨에도 그것을 지참한 이유를 묻자 울코트는 편리하다. 입기도 하고 담요로 덮고 자기도 한다고 답했습니다. 산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화는 울코트, 렌치, 사원에서 가져온 설탕, 경전, 피해자의 반지 등 자신의 물건을 점차 버렸습니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점은 추싱화가 아무런 원한이 없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주 중에도 자신을 도와줬던 세 사람을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살해했고 이는 경찰의 검거 노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7월 18일 산시성 경찰은 특별 지명 수배 공고를 발표하며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5만 위안의 보상금을 제시했습니다. 7월 30일 화는 후베이성 수이저우시에서 철도 공사 노동자를 삽으로 공격하고 검은 배낭을 훔쳤습니다. 7월 31일 아침 화는 수이저우에 사는 농부 웨이히카이의 집을 찾아가 물탱크 수리를 돕고 사업 협력을 논의하겠다는 명목으로 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카이의 가족이 쉬고 있을 때 화는 도끼와 큰 칼로 카이와 그의 아내, 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쳐 공격했습니다. 그는 300위안 이상을 훔쳤고 카이는 9월 9일 병원에서 사망했으며 그의 아내와 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8월 2일) 화의 고향인 스취안현에서 한 여성이 돼지 먹이를 준비하던 중 산에서 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요청했으며 집으로 돌아간 여성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00명 이상의 경찰과 주민들이 화가 목격된 지역과 주변 산을 포위하고 봉쇄했지만 그는 도망쳤습니다. 8월 5일 아침 피닉스 산의 두 노동자가 누군가 기숙사에 몰래 들어와 요리를 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그릇에는 남겨진 주먹밥이 있었습니다. 화가 방금 떠났다고 확신한 두 노동자는 서둘러 산을 내려가 이를 보고했습니다. 수백 명의 경찰이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여전히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에서의 10인 살인 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래 앙캉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용의자에 대한 수색 작전은 앙캉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와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수집된 단서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 짧은 시간 안에 용의자 추싱화가 40km에 걸친 봉쇄망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현지인인 화는 주변 지형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수색 지역은 광대하며 용의자는 그림자 속에 숨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수색팀은 노출되어 있었고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수색에 동원된 3마리의 경찰견조차 광범위한 수색 지역, 험난한 산악 지형, 뜨거운 날씨로 인해 단 이틀 만에 탈진했습니다.
8월 11일 화체포에 대한 보상금이 10만 위안으로 올랐습니다. 경찰은 화의 아내와 자녀에게 확성기를 사용해 산에서 자수를 촉구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수색팀이 산에서 매복하는 동안 소규모 경찰팀은 화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8월 19일 저녁 8시경 화는 한중시에 있는 임대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대기 중이던 경찰 4명이 즉시 그를 제압했습니다. 경찰을 본 화의 가족은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 울면서 그를 끌어당기며 체포를 막으려 했습니다. 화는 집 안의 친척들에게 어서 부엌칼을 가져와라 라고 외쳤습니다. 다행히 그의 가족은 제 시간에 이성을 되찾아 그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절망한 화는 모든 힘을 다해 한 경찰관의 오른팔을 물었습니다. 8월 20일 화는 살인 혐의로 공식 체포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서 약 30분간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있다가 경찰에 의해 이송되었습니다. 화의 아내 하씨는 추싱화가 집에서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가족이 저녁 식사를 원하냐고 묻자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그에게 마지막 식사를 허락했습니다. 화가 경찰에 연행될 때 그는 가족에게 살인자의 친척이라는 오명을 남겼을 뿐 아니라 유산이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진 한 장조차 없었습니다. 하 씨는 수배 공고에 사용된 사진이 추싱화의 신분증 사진에서 가져온 것으로 약 10년 전에 촬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싱화는 1959년 산시성 안캉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중학교까지만 다녔고 기계와 가전제품 수리공으로 일했습니다. 화는 어릴 때부터 규율 없이 자라며 자주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절도와 폭력으로 여러 차례 구금되었습니다. 결혼 후 3자녀를 두면서 가족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1999년 빚을 피하고 산화제한 정책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화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 한중시로 이주하여 집을 임대하고 생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의 고군분투 끝에도 재정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06년까지 가족은 거의 수입이 없었고 음식을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2006년 5월 스취아년의 도로를 걷던 중 흰머리와 수염이 난 노인이 그들을 불러 세우며 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고민이 있어 보이는군요. 점을 봐드리죠. 피닉스산에 가서 추씨 성이 새겨진 2개의 조상 비석을 찾아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치세요. 화는 그 조언을 따랐고 피닉스산에 가서 철화사 근처 정상에서 노출된 채로 놓여있는 추씨 성이 새겨진 2개의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기뻐하며 그는 비석을 사원으로 가져가 향을 피웠습니다.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화와 그의 아내는 한한년 철화사를 2차례 방문해 의식을 치르며 산에서 7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후 화는 그 비석이 도교 사제들에 의해 계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에 분노하며 비석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제지당하고 조롱받았습니다. 점괘를 맹신하며 빈곤에서 벗어날 희망을 조상 비석 숭배에 걸었던 화는 사원의 관리에 대해 격분했습니다. 갈등은 도교 사제들이 거부할 뿐 아니라 화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 일은 화에게 깊은 굴욕감을 주었고 그는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주지 숑완청이 중재하면서 상황은 일시적으로 진정되었지만 이후 화는 아내 허루이에와 함께 자주 사원에 와서 숭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화는 주지 숑완청이 자신의 아내와 비정상적으로 친밀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지는 그녀를 따뜻하게 환대하고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때로는 다정한 눈길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는 화를 점점 더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억눌린 분노와 의혹 그리고 짧은 성격이 결합되어 추싱화는 끔찍한 복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7월 14일 추싱화는 무기를 준비하고 몰래 철화사로 들어가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잔인하게 숑완청을 살해한 뒤 사찰에서 잠들어 있던 순례자들을 살해했습니다. 특히 그는 숑완청의 심장과 간을 꺼내어 요리한 후 피해자를 모욕하고 억눌린 증오를 풀기 위해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범행 후 화는 사원을 불태워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그러나 산의 특이한 바람 때문에 불이 번지지 않아 현장의 시신은 일부만 소실되었습니다. 2010년 4월 23일 화는 살인과 강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5천 위안의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10월 31일 항소 기한 마지막 날 화는 항소를 제출했습니다. 12월 8일 산시성 고등이민법원은 재심을 열었습니다. 변호인은 화의 정신 감정을 요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화의 아내는 남편이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도 화가 심리적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며 법원의 평가를 권고했습니다. 모두의 예상과 달리 화는 법정에서 나는 정신질환이 없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변호인에게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으면 자신이 교도소에서 집필 중인 2권의 자서전을 아무도 읽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12월 11일 5명의 법률 전문가 명문대학의 법학 교수들과 공개 서한을 통해 법무부의 화의 정신 감정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한은 정신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심을 고려할 때 화에 대한 정신건강평가의 부재는 피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2010년 12월 28일 아침 법원은 화가 명백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범행 후 여러 날 동안 체포를 피했고 경찰의 봉쇄를 반복적으로 뚫고 도망친 점을 들어 그의 행동이 완전히 의식적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신문에서 화는 살인과 강도의 동기, 원인, 방법, 세부 사항을 일관되게 자백하며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질문에 답했으며 어떠한 비정상적인 심리적 행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피고인이 범죄 당시 완전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변호인의 정신 감정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항소 법원은 화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했으며 즉각적인 집행을 명령했습니다. 화가 처형장으로 향하는 차량에 호송될 때 한 기자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주심아,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까?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가정 교육,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울렸습니다. 장기간의 빈곤과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살아온 추싱화는 점차 심리적 균형을 잃었습니다. 아내와 주주에 대한 의심,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이 결합되어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심리학자 리텐스는 추싱화의 행동은 분명히 오랜 시간 누적된 심리적 문제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초기에 발견되고 개입이 이루어졌다면 이 비극은 예방되었을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철화사에서의 학살은 가슴 아픈 비극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됩니다. 사회 발전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과 각 개인의 삶의 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회 하층 계층의 생활 여건 개선, 정신 건강 교육 강화, 심리적 지원 제공, 지역 사회 관리 강화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최신 범죄 사례를 놓치지 마세요.